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겸입니다. 네, 모의고사들 잘 보셨는지요? 전공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서부터 교육학 모의고사 해설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이게 논술을 할 때 우리 논술 구조가 논제하고 제시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논제를 해결할 때 제시문이 주어진 이유는 그 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시문을 사용하라는 의도에서 논제가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제시문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한다면 논제 해결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게 단독과제형이라면은 논제 자체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가 쉬웠다는 것이 단독과제 형식으로 아예 논제에서 제목을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쉬운 거고, 작년에 좀 어려웠다는 것은 반은 드러났지만은 반은 드러나지 않고 그거를 요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논제를 보고 제시문하고 같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단서가 반드시 제시문에 주어지거든요. 그 단서를 그러니까 그 단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워드 중심으로 쓸 것인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균등, 그래서 교육의 기회균등 단계,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이 제시문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걸 이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교육사회학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요, 80대 20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략요, 요 80%에 해당되는 것이요, 규범적 패러다임하고 해석적 패러다임이겠습니다. 규범적 패러다임, 해석적 패러다임, 다시 말해서 기능론 갈등론하고요. 그 다음에 신교육사회학과 관련된 것들. 그게 이제 80%고요. 단독으로 10%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게 교육의 기회균등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고요. 나머지 10%가 있다면은 문화실조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지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문화실조가 이제 시험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단독으로 요 10%로 해서 지금 요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면 좋냐면요, 요렇게 하고 반드시 써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단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죠?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학교에 다니는 이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겠지요. 근데 입학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계별로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것인데 평등관이 그렇게 발달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입학 단계에서 허용적 평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허용적 평등에서 반드시 써야 될 것이 뭐냐면요, 법적, 제도적 차별을 철폐해서 학교에 입학이나 시키라는 겁니다. 학교에 접근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을 묶어서 접근 기회의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차별이 있으면 그걸 철폐를 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 줘라.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거 단서 조항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단 중등교육 이상은 능력 있는 자에게만 허용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등교육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세 번째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초등교육의 대중화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중등교육이 대중화는 이것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장적 평등이거든요. 여기에서 중등교육의 개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등교육의 개방이라고 하시죠. 대중화라 하지 말고 중등교육의 개방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초등교육의 개방이고, 왜? 중등교육은 능력 있는 사람만 다니라고 딱 제한을 듣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보장적 평등은 뭘 보장하자는 것이냐? 자, 내가 능력 있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다, 입학했다 이거야. 그런데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약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 제약 조건을 철폐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제약 조건을 철폐시킴으로써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적, 돈이 없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제시문에 있지만 김정겸이가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상교육 시키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리적으로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 낙도에 살고 있어. 근데 학교는 저기 육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통학버스라든가 아니면 저 섬이니까 장학선 같은 경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요, 1944년 영국의 교육법에서 단선제를 강조하면서 이제 뭐 학용품도 무상으로 좀 주고 점심도 제공하고 하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보장적 평등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 내용이 중요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두 놈을 갖다가 내용의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의 평등. 자, 그러면은 이걸 과정적 평등 또는 조건의 평등, 여건의 평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교육 조건의 평등, 여건의 평등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콜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콜맨의 보고서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저 콜맨과는 다른 시각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육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교육의 여건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교육의 조건, 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학교 시설. 그러니까 이건 좀 여담이지만요,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 많다. 그러면 비행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뜻입니다. 그 깨어진 유리창 효과라는 그 이론이 있는데, 유리창이 깨진 유리창이 많을수록 비행이 많이 저질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설도 참 좋아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사의 자질,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만 이게 좋고 제주도가 나쁘면요, 그러면 제주도 교육 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로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1974년에 고교 평준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1974년
고교 평준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예들은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콜맨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콜맨은 교육의 조건과 뭐를 비교하는 겁니까? 가정, 문화, 환경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학업 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가정, 문화, 환경이 학업 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 환경에는 크게 자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사회적 자본이다 이거죠. 이거 달동네를 보라는 거죠. 달동네하고 강남, 달동네의 인적 자본, 다시 말해서 부모의 교육 수준, 그죠? 상당히 높습니다. 또 달동네가 높은 게 아니라 강남이 높죠. 또 강남에요. 경제 수준, 다시 말해서 부모의 소득 수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공부를 더 잘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자본, 다시 말해서 부모, 자식 간의 유대관계, 요것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아무리 요게 많이 높다 하더라도 요게 떨어지면은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달동네, 이게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게 높으면은 학업 성취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콜맨과 다른 시각이라면은, 결국 콜맨과 다른 시각이라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가정, 문화, 환경보다는 학교 교육이, 그죠? 학교 교육. 이거 지금 학교 교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학교 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취도로 보겠습니다. 종속변인을, 독립변인을 갖다가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 방학 중, 학기 중, 방학 중,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사회 경제적 지위가 중상류층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류층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언제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줄어드느냐? 학기 중에 학업 성취도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방학 때라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잡아줬으면 하는 거죠. 잘 사는 동네에서는 방학 때 뭘 과외 받아야지, 해외여행 갔다 와야죠. 그리고 수업 끝났으면 집에 보내지 뭘 학교에서 잡아. 그러니까 방과후 활동이 거의 없는 데가 강남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 콜맨과는 다른 시각이라면 결국 뭐예요? 학교 교육이 사회평등에 기여한다라는 이 차원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요, 학기 중에 그 계층 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가 적다 이거죠. 계층 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가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과적 평등을 보겠습니다. 결과적 평등인데 졸업 단계에서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같지 않을 때 어떡하라? 보상해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 이렇게, B라는 학생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우리가 결과로 보자는 거지요. 그러면요, B라는 학생이 요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엑설런스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수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즉 빼어날 숫자, 빼어날 월자죠. 그래서 아주 빼어나고 뛰어넘을 월자란 말이에요. 빼어나고 뛰어난 놈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높은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너는 여기 스톱 해놓고 나서 이 아이에게, 즉 A라는 아이에게 이만큼 보충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보상적 평등관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첫째,
자, 결과적 평등은 결과가 같지 않으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보고 결과를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써줘야죠. 그걸 당연히 써주고 나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자, 역차별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역차별 문제. 다시 말해서 얘는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거꾸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아이에게 이만큼 기회를 줬다면 이 아이에게도 이만큼 기회를 줘야 기회가 평등한 거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 거죠. 근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 게 아니죠. 이 아이에게만 이만큼 준 거지 이 아이에게 이만큼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수월성 개념과 마찰을 빚겠죠. 수월성 개념과 마찰을 빚는 것이다. 왜? 이 아이는 이만큼 수월성을 띠고 있지만 못하게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와 마찰을 빚는다는 거죠. 능력주의와 마찰을 빚는 것이다. 왜? 이 아이는 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니까 능력주의와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내용의 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내용의 평등이다. 자, 그런데 이 결과적 평등, 다시 말해서 보상적 평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요, 영국의 EPA, 다시 말해서 교육 Education Priority Area, 그래서 교육 우선지역.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헤드 스타트 프로젝트, 그 다음에 미들 스타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보상적 평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바가 뭐냐면요, 정규면허 학교 수업을 받는데 많은 장애를 갖고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려서 등록금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집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보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보장적 평등 요거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시문에서 나는요, 정규면 학업 성적이 떨어졌답니다. 그 이유는 음악시험에서 비발디 4개가는 계물 물어보는 것이 출제됐다는 거예요. 집에 피아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라디오로 유행가를 들으며 불렀기 때문에 음악시험을 망쳤습니다. 유행가 시험을 봤다면 더 잘 보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논제가 지금 뭐라 하냐면 정겸이가 성적이 떨어진 이유와 정겸이가 학교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교육 사약적 측면에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을 보면 정겸이는 학교의 규칙 따위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학교 규칙을 어기고 공부도 게을리했다. 그 결과 정겸이는 더욱 학교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결국 졸업 후 건축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교육사회학에서 문화적 재생산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이론 이제 같이 연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화적 재생산론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써야 될 것이 뭐냐면요, 문화적 재생산론에서 반드시 써야 될 것은 물론 이제 보르디라는 사람인데, 첫째 문화 자본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상징적 폭력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상징적 폭력.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갈등론에서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집의 갈등론에서 말하는 학교 교육이란 무엇이냐? 라고 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론에서 학교를 갖다가 뭐라고 보냐면은, 학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배 계층의 권익만 옹호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지배 계층은 불평등만 재생산된다 이겁니다. 불평등만 재생산된다. 그래서 지배계층의 권익은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재생산론이고 경제적 재생산론이에요. 그러면 이 문화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학교가 지향하는 문화와 노동자 계층이 사용하는 문화가 안 맞아요.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듯이 그것이 뭐냐면요, 번스타인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언어, 구어 양식이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중상류 계층이 사용하는 언어는 공식어고, 피지배계층, 다시 말해서 노동자 계층이 사용하는 언어는 대중어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지향하는 언어는 공식어죠. 다시 말해서 중상류층이 쓰는 언어하고 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노동자 계층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문화 얘기가 여기서 얼마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다문화 가정은요, 다문화 가정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하류계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다문화가 어떻게 하류계층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우리 대중어, 공식어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중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학교가 지향하는 언어가 대중어, 공식어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 TV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군대 2번 보내는 건데요. 참 돈도 좋지만 군대를 2번씩 간다는 건 참 웃기는 일인데, 꿈에서도 꿈에서조차도 그거 안 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거기 갔을 때 그 헨리라는 그 남자, 그 다음에 뭐 엠버라는 그 여자,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 말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 생활에서 맨날 혼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군대를 갖다 학교로 본다면 다문화 가정 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나가야지 하류계층이라고 풀어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편견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가 지향하는 문화와 피지배급이 지향하는 문화가 안 맞아. 학교는 비발디 사계라니까요. 근데 나는 2PM인가요? Listen to my heartbeat를 나는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 시험 문제 Listen to my heartbeat를 시험 문제를 내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발디의 4계를 시험 문제 내는 거지. 그러니까 비발디의 4계의 계음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상류 계층이거든. 왜? 집에 문화 자본이 대단히 풍부하거든. 문화 자본이. 그래서 이 문화 자본을 크게 3가지로 보는 거예요. 객관화된 문화 자본, 제도화된 문화 자본, 그 다음에 아비투스적 문화 자본이라고 합니다. 하비투스야. 이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비투스적 문화 자본이다. 헤비트,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계급적 특성에 의해서 몸에 밴 거야. 그러니까 잘 안 고쳐져.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가 이거예요.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그 유명한 탤런트가 삼성간가 어디하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당신네 그 시댁이 그렇게 당신을 차별했다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집에 내가 어려서 시집을 가서 그 집의 문화를 몰랐다는 거야.
왜냐면 그 탤런트, 여자 탤런트의 집안은 하류계층으로 보자 이거야. 그럼 삼성이라는 그 집안의 문화는 중상류층이잖아요. 아주 상류층이잖아. 그러니까 문화가 안 맞는다니까. 왜? 나는 집에서 김치 대가리 툭 치고 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서 밥 위에 올려놓고 씩 먹은 다음에 손으로 쪽쪽 빨아먹는 게 내 문화야. 근데 시집 가서는요, 그 집의 문화는 김치를 송송송송 쓸어서 젓갈로 살살 먹는 게 그 집의 문화거든. 근데 시어머니한테로 어머니 김치는 그렇게 먹으면 맛없어요. 그러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고 손으로 찍찍 빠른 걸 갖다 쭉 찢어갖고 밥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드세요. 문화가 맞나요? 안 맞죠? 천 것이지. 이게 바로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입니다. 그러다 객관화된 문화자본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거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라든가 여러분들 졸업장이라든가 학위증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상징적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 상징적 폭력이라는 것은 상징적 폭력이라는 것은요,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질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상징적 폭력에 의해서 질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상징적 폭력에 의해서 질서 지어진 것이다. 물리적 폭력이라는 것은 너 똑바로 못 서고 때리면 돼. 근데 상징적 폭력이라는 것이 뭐냐? 이 상징성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언어거든, 언어.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의 언어, 관습, 위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치 자연스럽게 질서 지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해외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정겸이에게 선생님께서 정겸이 나와서 미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 말씀, 선생님의 권위, 이건 내가 어길 수가 없거든. 그게 폭력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상징적 폭력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문화적 재생산론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문화적 재생산론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재생산론을 이제 쓸 때 세부상으로 이제 문화자본이라든가 상징적 폭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경제라는 것은 학교 자체가 자본주의 이론이 그대로 도입이 됐다는 거죠. 학교 내부에. 왜냐면 자본주의 하게 되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딱 바라봤을 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노동자 계층이 있고 지배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위계적 질서가 학교 내부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재생산론에서 딱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초등교육과 그냥 고등교육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초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관리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응이론이라는 거예요. 대응이론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초등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식도 노동자가 되고, 그러니까 또 자기도 돈을 못 버니까 또 자기 자식을 또 초등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재생산된다는 거야.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최고관리자가 되고 돈을 잘 버니까 자기 자식을 외국에 유학 보내고 또 최고관리자가 되고,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죠. 또 재생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층의 영속화가 돼버린단 말이야. 마르크스가 어디를 바라봤을 때 자본주의를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깨부시자는 것이 마르크스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요 두 놈은 지향하는 바가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노동자가 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노동자가 돼. 자기네들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자가 돼. 근데 이 저항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저항이론 단어 자체에서 벌써 저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적이 아니고 이제 능동적이라는 얘기가 돼요. 이 저항이론을 갖다가 노동,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저항 이론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자기 스스로 노동자가 됐다라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항 이론을 쓸 때는요, 주의하실 점은 그거예요. 노동자가 됐다, 스스로 노동자가 됐다, 반학교 문화를 형성해서 그래서 스스로 노동자가 됐다.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우선 내용을 한번 써보고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학교 문화를 형성하면서요, 당연히 노동학습이야. 난 피지배 계층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가 노동자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남성적 힘을 배우기 시작해. 그래서 육체 노동자, 정신 노동자로 나눠서 육체 노동자는 남성적 우월성으로 보는 것이고 정신 노동자는 여성적 열등성으로 봅니다. 당연히 모범생은 뭐로 보겠습니까? 모범생은 시키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저항이론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저항하는 거니까 능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생은 뭐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얌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즉 계집아이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나이다움, 이 육체 노동자, 이게 사나이다움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얌전이를 갖다가 이제 계집아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살살 약 올리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학습 이론에서는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 노동자 길을 걸어갔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요, 옛날에 이게 언젠지 좀 오래, 이게 두발 자유라를 이게 끌어낸 건데요.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잠신고등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저 잠실에 있는. 그때 당시 이제 그 고등학생들의 두발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장 이하 학생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발 규제에 대한 저항으로 이끌어낸 것이 뭐냐면 두발 자유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게 저항 이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행태를 자꾸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노동자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뒤에 숨어있는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개혁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해서 핵심은 그거예요. 불평등한 구조에 저항하고 도전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 구조가 요구하는 대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제시문에서요, 사매질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근에 있는 땡땡 사이버 대학에 등록하였다. 이게 지금 저 논제에 보면 정겸이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평생교육의 한 제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의 한 제도. 평생교육의 제도 중에서요, 정겸이가 땡땡 사이버 대학을 다녔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오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교육학 설명을 해줄 때 그 예를 많이 들어드립니다. 예를 많이 들으는 게 구성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겸이는 누구는 뭐 이렇게 전공에서도요, 그게 바로 구성주의적 차원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땡땡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16학점인가 뭐 몇 학점만 더 들면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게 된다고요. 그래서 냉큼 또 들었죠. 왜냐면 한 학점당 1학점당 15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땄으니까 어떤 사회복지학과 졸업하는 것도 공부는 좋잖아요.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듣고 교육부 장관 명의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증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평생교육의 목적은요,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것도 나선 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평생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난 평생교육 제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쓸 때요, 여보세요, 문제 풀 때요, 아까처럼 교육의 기회균등간 그 네 가지를 다 쓰시는 분이 있어. 네 가지를 다 쓴다 해갖고 감점 당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고 팔이 아플 뿐입니다. 논제대로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논제대로. 그러니까 논제에서 보장적 평등이면요, 보장적 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 썼다 해갖고 감점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보장적 평등을 제대로 못 쓰면요, 그건 감점이죠. 그러니까 논제대로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논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도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요, 학습 계좌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학점 은행제가 있습니다. 학점 은행제는요, 학위와 관련되는 겁니다. 학위. 그러니까 제가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 그 서초구인가요? 거기에 평생교육원에 제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몇 학점 따고 어디에서 몇 점 따고 그렇게 다 등록이 돼서 그게 총 140학점이 되면은요, 학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80학점이 되면은 전문 학사학위 받는 거고요. 그런데 학습 계좌제는요, 은행 계좌, 즉 예금 계좌처럼 학습 경험을 누적적,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인용 종합 생활 기록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점은행제는요, 여러분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에게도 학점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세계 총 20학점까지인가가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회복지학과,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거로 돼 있지만, 또 이제 어떤 친구가 나도 야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꼭 사회복지학과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과이지만은 그 필수 과목이 있어요. 표준 교육 과정이 있어요. 표준 교육 과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점은행제도 표준 교육 과정이 있어. 그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격증이 있는데 최대 20학점까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드 자격증 있잖아요. 그 워드 자격증이 뭐 2급 워드 자격증이다 그러면 뭐 8학점을 인정한다든가 이렇게 학점을 최대한 20학점까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에도 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박또박 모아서 140학점이 되면은 학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교육으로 가자는 거죠. 평생 교육은 결국 열린 교육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은 정겸의 능력과 잠재력을 증진시켜서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정교의 능력을 발전, 성장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면 또 지도성 이론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행정에서 말입니다. 행정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높은 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도성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직 이론이겠죠. 또 하나는 동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 이론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XY 이론, 동기, 위생 이론 이런 거겠죠. 또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걸 소위 말해서 내용 이론이라는 것이고 과정 이론이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죠. 과정 이론. 또 조직 이론에서 여러분들 민츠버그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작년에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칼슨의 봉사 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 봉사 조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차터 스쿨을 같이 연결해서 지도성 이론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변혁적 지도성이고 그 다음에 초량 지도성이죠. 물론 이게 현대 오늘날 등장한 지도성 이론이죠. 본래 지도성은 여러분들 특성 이론에서 행태론으로 간 다음에 행태론에서 상황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만 또 따진다면 이 상황론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행정에서 세 파트고 또 하나 굳이 하나 넣는다면은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이겠죠. 정책 결정 모형에서 합리적 모형하고 쓰레기통 모형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은 다섯 번째 예산 결정이죠. 예산 편성에서 PPBS, 그 다음에 MBO, 그 다음에 이제 GBBS, 영기준 예산이요. 영기준 예산이 특히 중요하겠죠. 이 뭐 나머지 세 가지도 다 봐두셔야 될 거고. 진짜 생뚱맞게 하나 더 나온다면 뭐 PRT 기법,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행정 쪽에서는 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이거 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교장 선생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정겸에게 지적 자극을 준 사람이에요.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그 다음에 비전 제시. 그죠? 그 다음에 영감적 영향. 영향력을 이제 영감적인 영향이겠죠? 이런 것들이 변혁적 지도성에서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초량 지도성은 여러분들 초량 지도성은 슈퍼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초량 지도성은 자율적 지도성이야. 그러니까 자율이야.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니야. 그걸 외적 통제라고 그러지. 외부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으면 외적 통제라는 것이지. 그럼 외적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를 해. 그러니까 내적 통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난 이렇게 해야지 자기지시적이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자기지도적이고, 내적 통제를 하고. 이게 초량 지도성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그래서 핵심 키워드, 변혁적 지도성, 이 핵심 네 가지 요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답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제 카페에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한게 우리 학원에 원래 이제 첫 출발이 여기였었는데 제가 잠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자리에 돌아와서 본래의 제 모습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3월 달에 갑자기 오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꼭 연수원에 가서 많은 동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더욱이 열심히 정진하고 해서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신조로 삼는 것이 포크 더 박스입니다. 그 박스를 포크, 자꾸 포크질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두드림이죠. 자꾸 두드려라. 그러면 두드림, 꿈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항상 머물러 있는 물은 싫습니다. 머물러 있는 물은,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항상 썩지 않는 물이 되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 현직으로 가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이 되시지 말고 항상 자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시죠.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